자, 이제 담보물권인데요. 담보물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유치권하고 저당권인데요. 370쪽에 보면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돼 있죠. 다 보신 거예요? 부종성 있고, 오른쪽에 2번에 수반성, 3번에 불가분성, 4번에 물상대유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끝에서 셋째 줄에 뭐라 되냐면, 가운데 보면 매매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없다. 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저당권이. 다만 담보물권 중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줄거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유치권이 나옵니다. 유치권은 뭐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갑이 을에게 시계를 하나 고쳐달라고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업자는 시계를 수선했으면 이제 수리비를 받아야죠.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갑이 수리비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시계를 먼저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을은 수리비 안 주면 네 시계 못 줘라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해서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점유 중에 비용을 썼어요. 비용은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죠. 근데 임대인이 끝나고 비용을 주지 않으면 을은 비용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돌려줘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은 우리 아까 봤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수급인이 이 을이 수급인인데 건물을 지었어요. 공사 대금을 받아야죠. 근데 이 도급인이 공사 대금을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당신 건물 못 줘라고 인도를 거절한다?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고 다 인정이 되는데 근데 하나 이제 확인하실 점은 얘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이 수리비가 뭘 고친 거예요? 시계. 그렇죠? 요 비용은 요 임대 목적물에 투여된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 공사 대금도 이 목적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아무 물건이나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상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뭐라고 정하냐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학자들이 결련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이 갑이 을한테 아저씨 내가 오늘 시계가 꼭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비싼 거 맡길게.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하나 최신형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을이 그래? 한번 봐주지 이러면서 시계를 돌려주고 노트북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을은 이 노트북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트북하고 수리비는 뭐가 없어요? 결련성이 없죠. 이거는 시계를 고친 거지 노트북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계를 돌려주는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돼요.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을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하고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돼요? 상관없어요. 간접 점유 똑같은 점유니까.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372쪽에 괄호 1번에 법정담보물권 별표 하나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갑이 을하고요. 아저씨 내가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자 되세요. 그럴게 라고 합의한 게 아니고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대표적인 담보물권인 저당권은요. 법정담보요. 약정담보요. 저당권이 설정되려면 설정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이나 저당권은 약정담보인데 이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법정담보죠. 구별되었어요? 네. 우리 그 중개사법 시간에 그런 거 보잖아요.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보는데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되겠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중개 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민법이나 잘 가르치지?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럼 오른쪽에, 왼쪽에 마저 보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나와 있어요. 뭐가 하나 없죠? 물상도. 오른쪽에 박스의 핵심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물상 대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그럼 조문을 볼게요. 320조.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이기 때문에 요건이 법률에 다 적혀 있어요. 1항을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몇 개만 좀 보면 일단 1항의 첫 단어가 타인이죠. 타인. 자기 건 안 돼요. 당연히 타인 거고요. 그리고 물건이라고 하면 동산,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대상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들어가요. 이걸 그냥 줄여서 목적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목적물을 뭐 한 자라고 돼 있어요? 점유.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점유한 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결련성이고요.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어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고요. 그 2항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쳐가지고 비용을 썼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1항에 목적물 나오는데 그 1번에 둘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둘째 줄 가운데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될 수 없는 권리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이 소멸되고요.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을 취득해요. 그럼 그걸 일일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권리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등기부를 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별표해 두세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줄에 타인의 물건이라면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타인 거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 갑이 을한테 시계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 거를 갑이 빌려 쓰다가 수리를 맡긴 거죠. 그러면 수리비 채무자는 지금 누구예요? 갑이 얘가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 친구가 맡겼나 본데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라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 을은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채무자 소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이렇게 첫째 줄이 나와요. 따라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거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게 핵심 뭐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타인의 물건이 아닌 수급인 자신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도급계약에 의해서 수급인이 건물을 지으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공사대금 안 주면 네 건물 못 줘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오로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이 건물은 누구 거냐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건물이냐면 자기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 행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뭐라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수급인 소유 건물이면 자기 거니까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결련관계 나오는데 1번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죠. 예를 들어 줄 그어두세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아까 임차인이 비용 썼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자, 조심하실 점이 이 손해배상 채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목적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냐면 말판례가 있는데 옆집 말이 뛰쳐나와서
제 밭을 막 밟아가지고요. 작물을 다 죽게 만들고 막 뜯어먹고 말이 그랬어요. 그럼 저는 말 주인에게 말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 말을 잡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당신 말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해배상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말, 목적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 마실이나 나가야지 하고 실실 나가는데 옆집 개가 대문이 열려 있어서요. 뛰쳐나와서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개 주인에게 개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그 개를 잡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못 줘라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 어디서 나왔으니까? 개, 목적물로부터 나왔다면 가능해요. 근데 목적물하고 상관없이 무슨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 채무불이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이거 목적물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도 다 받고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누가 소유자가 돼요? 병, 그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얘한테 팔아서 소유권이 얘한테 귀속되니까 당연히 병이 을한테 내 거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을은 이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 건물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은 목적물에서 나온 손해배상이 아니고 갑의 의무 위반이라는 행위로부터 나온 거죠. 뭐하고는 상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물하고는 상관성.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목적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374쪽 맨 위에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 채권, 공사대금이고요. 그게 이제 다시 밑에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체크 플러스 있는데 거기에 별표 3개 해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 거 1번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2번은 권리금. 그러니까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증금하고 권리금이고요. 3번은 뭐냐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매매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시험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 좀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외상대금. 외상대금이라고 하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매매대금이잖아요. 또는 뭐 물품을 매수했는데 물품대금. 그럼 결국 그것도 뭐예요? 매매대금이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이 변형되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매매대금이란 말 의미가 나오면 그건 유치권 안 되고 1, 2, 3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건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앞에 3개예요. 뭐였어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거 기억해 두세요. 꼭.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왜 결련성이 인정이 안 될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임대차 보증금이면 결국 목적물에 쓴 돈이니까 그것도 결련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판례를 보는 거예요. 판례. 학자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시험은 판례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나오면 고민 없이 유치권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학자적 고민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그때 더 하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기억해 두시래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의무 위반, 손해배상 이런 거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안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그래서 시험은 거의 1번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결련성 파트.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 375쪽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 관계인데 그 끝에서 넷째 줄 가운데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일단 거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련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결련성. 여기서 말하는 결련성은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결련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하고요,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도 요구되느냐? 그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하고만, 목적물하고만 결련성이 있으면 되지 점유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말하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점유가 같이 동시에 성립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요. 유치권 돼야 안 돼? 되는 거고, 점유하고 있던 도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은 똑같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예에 의하면 제가 동네 이렇게 나가는데 옆집 개가 뛰쳐나와서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그 개를 잡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개한테 물렸는데 여기서 이 개를 잡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놀라운 정신력이고요. 무서워서 일단 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개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뭘 취득한 거예요? 그 개? 점유를 취득한 거죠. 그러면 채권은 그 전에 발생했고 점유는 지금 취득한 거예요. 유치권 안 돼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목적물 자체하고만 결련성이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서 둘째 줄에 이해되셨죠? 예. 나중 되면 개만 생각나고 이건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목적물이 압류되기 전에, 그럼 이어서 보는 겁니다. 목적물이 압류되기 전에 채권을 취득하였어야 경매 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압류되기 전에 채권이 완성돼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밑에 있는 판례예요. 제목 볼게요. 판례 제목 별표해 두시고요. 판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안 된다는 거죠. 한 장 넘겨보세요. 판례 박스 하나 있죠? 별표해 두시고. 자, 판례 제목 볼게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안 돼요.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점유의 취득이 언제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압류 전까지. 그럼 거기 끝에서 둘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판례 끝에서 둘째 줄에 다만 가운데 다만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압류는 후라도 돼요. 뭐 전까지만? 압류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되었다. 그러면 압류되기 이전에 채권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을 취득한다는 건 변제기 도래까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점유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 압류 전에. 그러면 경락인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압류된 이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또는 점유를 취득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일단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은 해요. 성립은 하는 거예요. 성립은 하는데 이거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일단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은 되지만 후에 했다면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법정이상권 공부할 때 뭐 봤냐면 그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구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요.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져요. 가압류. 그러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등기소에 법원이 촉탁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압류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그 후에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가압류 전이에요. 가압류는 후라도 되는 거예요. 가압류 후라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지난주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이거 언제 공부했죠? 뭐 할 때? 법정이상권 얘기할 때 강제 경매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지 법정이상권 인정되잖아요. 언제 동일인이 한다고 했어요? 압류 또는 가압류 시. 만약에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언제 동일인? 가압류고 가압류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가압류가 없으면 언제 동일인? 압류 시에 동일인.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가 되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압류된 이후에 이해관계인들은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등기부에 이미 압류가 됐는데 거기에 임차 들어가고 이런 사람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주임법상 소액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해 주죠. 해줘요. 그렇죠? 괜한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괜히 꺼냈다 이런 마음이 그럼 현재 서울에서 얼마가 소액이냐면 1억 1,000이 소액이야. 그럼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 주냐면 3,700을 최우선 변제해 주는데 근데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인도와 뭘 해야 한다고? 인도와 주민등록.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최소한 압류 전까지. 압류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이라도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오셔서요. 한 장 앞에 3번에 보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뭐 많이 보셨는데 셋째 줄 마지막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은 행사될 수 없다. 우리 점유자 회복자 관계할 때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는 건 필요비도 돼요. 유익비만 돼요. 필요비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환 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가 연장된 거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적법점유가 나옵니다. 자,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 없으나 거기까지 거두시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첫째 줄 가운데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를 해도 돼요. 근데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면 안 된다고요?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는 건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의 유치권자인데 그걸 제가 계속 점유하고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보관시켰어요. 그럼 저는 무슨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죠. 유치권 소멸이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근데 그거를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도록 넘겨줬다면 그러면 이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는데 누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된다고요? 채무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소위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신속한 변제를 촉구케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앞에 내용 뭐 줄글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375쪽 맨 밑에 끝에서 둘째 줄에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에 비추어. 이게 이제 유치적 효력인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질권 설정하면 앞에서 우리 한번 잠깐 봤는데 얘가 채권자예요. 질물을 채무자가 점유해도 돼요? 인도해야 돼요? 전당포 얘기할 때 우리 했잖아요. 채무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질권 설정이 돼요? 반드시 인도해야 돼요? 반드시. 인도하지 않으면 질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노트북을 질물로 인도했다면 의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이거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 건데 빨리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조속한 변제를 촉구케 하는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유치적 효력이 확보되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저당권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은 누가 점유하죠? 채권자가 점유해요? 채무자가 해요?
채무자. 그럼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있으면 이름이 유치권이에요. 그죠? 예. 자, 확인하고 갈게요. 371쪽 보세요. 371쪽. 371쪽 맨 밑에 괄호 2번에 유치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독촉하는 효력이다. 유치권, 질권에 인정되고요. 근데 저당권은 나온 것처럼 설정자가 점유하니까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직접 점유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채무자가 하는 건 안 돼요. 자, 376쪽에 계속 보시죠. 괄호 2번에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비용을 썼어요. 그럼 일단 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용 돌려받을 수 있죠. 만약에 비용을 못 돌려받으면 오히려 그 도둑 맞은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비용이라는 건 선의하기 묻지 않고 다 받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행사할 수는 없다고요? 유치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적법점에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입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적법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불법점유를 입증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점유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배척하려는 사람이 불법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에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옆에다 그냥 하나 적어두세요.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 그 얘기가 쭉 길게 적혀 있는 거고 유치권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77쪽에 제목만 보세요. 소유자 변동 후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 소유자가 바뀐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인정이 되죠.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인정이 돼요. 그럼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죠. 얼마든지 배제 특약할 수 있고.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죠.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시험에 이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OX에. 앞에는 맞죠. 법정 담보인 건 맞는데 배제 특약을 하면 그건 얼마든지 유효하고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지금까지 본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다 돼요. 누구 거야 돼요? 타인, 자기 건 안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목적물이고 두 번째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 그래서 뭐 비용이나 수립이나 공사대금 이런 건 되는데 유치권이 안 되는 거 뭐 있었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대표적이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의무 위반, 손해배상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목적물하고만 결련성이 있으면 되지 점유하고의 결련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연장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적법점유해야 됩니다. 불법점유 중에 들어간 것은 유치권이 행사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야 돼? 배제특약. 배제특약이 없어야만 성립이 돼요. 자, 밑에 문제 좀 볼게요. 요번 우리 시험 문제였는데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릅니다. 기억.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돼야 안 돼? 안 돼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압류 전까지. 그 다음에 니은. 생긴 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니은에 보면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틀렸죠. 뭐라 발생한 후라고 돼 있죠. 기억니은 안 돼요. 답은 뭐 읽어보지 않아도 뭐겠어요. 디귿 니은 되겠죠. 그렇죠? 디귿 보면 X 건물에 위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뒤에 효력에서 나올 텐데 유치권은요. 순위와 상관없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리을 X 건물에 위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가압류 후에 한 건 상관없다고 했죠.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압류 전까지. 디귿과 리을이 대항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건을 봤죠. 성립 요건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나옵니다.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가 나올 텐데 권리를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건 인도 거절권이야. 그게 바로 유치권이니까 인도 거절권. 그럼 이 유치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기억의 대세적 효력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판례박스에 별표 해두세요. 별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되냐면 소국.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은 할 수 있어도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을한테 도급계약을 해서 얘가 이제 건물에 공사를 했고요. 공사 대금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 대금을 안 주면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당신 건물은 내가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별로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달라는 말도 안 해요. 원래 얘가 야, 내 건물 줘 이래야지 을이 어깨에 힘주고 돈 안 주면 못 줘 이러는데 갑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 을은 이거 계속 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자도 뭘 할 수 있냐면 경매를 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도 뭐가 있냐면 경매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권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근데 어차피 우선 변제는 못 받으니까 이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소위 환가를 위한 경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못 받는 거고요. 환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변제가 용이하게 금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전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인 것이지 얘가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했어요. 그럼 제가 유치권자가 신청했다고 안 하고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실행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는데 얘가 경락대금으로 1억 원을 내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이 매각대금, 이 경매대금에 가서 자기 채권자로서 우선변제, 배당 요구에서 2천만 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어요.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지 우선변제권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경락인이 아저씨 내가 경락받았어요.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을은 병에게 인도해야 돼요?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 아니라 집행관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을 찾아가요. 경락인이 올 때 되는데 안 오는 거죠. 찾아가서 아저씨 경락 받으셨죠? 저 공사대금 받을 거 있으니까 저한테 2천만 원 주세요. 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는 건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운명을 함께할 채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인도를 거절한다는 건 뭘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누구에게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돈 갚으라고 하는 건 유치권 행사예요? 채권 행사예요?
채권 행사죠. 그럼 채권 행사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기 채무자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경락인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얘는 이거 받으려면 얘한테 어차피 얼마 줘야 돼? 2천만 원. 2천만 원 안 주면 인도 거절 계속 하니까. 그러면 이 병은 결국 얼마의 경락을 받은 거예요? 1억에 2천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울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어쨌든 돈은 받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다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냐면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보다 이 유치권보다 먼저 선순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럼 얘가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유치권이 경매로 소멸하느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압류 전에만 들어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소멸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때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이거 정리되셨어요? 예. 자, 교재 계속 볼게요. 그래서 기억에 378조 기억에 대세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 판례가 지금 말씀드린 판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란 글씨에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재판상 행사. 그럼 재판상 행사하면 법원이 직권조사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갑이 비용을 안 주고 법원에다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얘한테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줘요. 주장해줘. 그럼 뭘 안 해준다고요? 직권조사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범위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요. 법원이 직권조사를 해준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신속하게 확정해야 되니까 직권조사상이라고 했죠. 나머지들은 직권조사 안 해줘요. 직권조사 안 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주장하게 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이냐. 만약에 얘가 주장 안 하면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고 승소예요. 근데 얘가 주장하게 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하게 되냐면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돈 주고 당신은 빨리 줘. 서로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이 바로 상환급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에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환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와요. 딱 2번. 오늘 어디서 나왔어요? 서로 주고받아라 라고 유치권. 그러면 또 서로 주고받아라 어디서 나올까요? 동시행. 다음 주에 우리가 동시행의 항변권 공부할 텐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상환급부 판결은 유치권에서 한 번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시행. 그럼 똑같죠.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조사 해줄까요? 주장해야 될까요?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주장이 인정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합니다. 그 얘기고 379쪽에 셋째 줄에 줄거두시면 법원은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해야 한다. 이게 이제 상환급부 판결, 괄호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322조 1항에 별표 해두세요. 조문에 보면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도 뭐가 있다고요?
경매권이 있어요. 근데 둘째 줄에 즉 이렇게 나오죠. 경매 실행 시에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자, 그리고 끝에서 넷째 줄에 유의할 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의할 점은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청구한 것의 경우에는 그 경매로 유치권은 소멸하며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안분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당권이 있어도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신청하면요? 유치권자 자기가 신청하면 소멸하게 된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인데 2항을 볼게요. 2항 법조문. 정당한 이유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경매에 붙이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시계를 자기 채권에 직접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충당, 가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간이 변제 충당이에요. 간이라는 건 간편하다는 거죠. 간편하게 경매 같은 거 안 하고 변제 충당을 한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해요. 막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누구한테 알려주고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게 이제 동그라미 반의 간이 변제 충당이고요. 3번의 별제권인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별제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별제권은 언제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파산 시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파산이 되면 채무자의 파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하고, 모든 담보 물권자는 파산 시에 별제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별제권이 뭔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건 특별히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유치권자에게도 파산 시에는 인정된다. 그게 바로 별제권. 다음 페이지. 과실수취권이죠. 1항을 보세요.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하고,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과실로부터 자기 채권 변제 충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시계에 대한 수리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줘요. 임차해 줍니다. 그럼 임차해 주면 얘가 을한테 뭐 줄까요? 차임 주겠죠. 그럼 이 차임이 바로 뭐예요? 과실이에요. 과실. 그러면 얘가 이 차임을 자기 수리비 채권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실로부터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갑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야죠. 남의 물건 막 다른 사람 빌려주고 하면 유치권 소멸당합니다.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 381쪽에 판례 박스 한번 볼게요.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381쪽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그러니까 지금 적은의에서 오면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차했을 때 병이 하는 점유예요. 병의 점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승낙을 얻어서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380쪽에 유치권자의 의무 별표 2개 해두세요. 의무의 별표 2개. 자, 제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자, 남의 거니까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무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바로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이 되고요. 이 항을 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남의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단서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승낙을 얻어야 돼요? 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얻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기존 용도,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공사를 해준 업자예요. 얘가 공사를 해준 업자인데 주택을 공사를 했는데 얘가 공사 대금을 안 줘요. 그럼 을은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근데 이게 주택이었는데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업자가 이 집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그러자 이 갑을 상대로 너 내 승낙 없이 사용한 거니까 유치권 소멸이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우리 판례는 주거를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것은 뭐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요? 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공짜로 써요?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돌려주고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1항의 선관주의 위반, 2항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다 걸린 거죠. 그럼 유치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멸을 지킬 수 있다. 381쪽에 첫째 줄에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78쪽에 첫 번째 판례 박스 한번 378쪽에 판례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유치권자가 종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를 주거 용도로 사용한 거야.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예요? 적법에서 파란 글씨에 보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아니하나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한 이를 상환해야 한다. 결국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용한 거 있으면 뭐는 반환하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실질적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차임은 물어주라는 얘기죠. 자, 이제 소멸 볼게요. 381쪽에 맨 밑에 326조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건 조문 가지고 그냥 지문으로 많이 내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웠나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얘는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채권 자체의 중단을 가해야 되는 것이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이 시효 소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얘가 유치권자로 목적물을 점유한 상태로 일반 채권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채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러면 유치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 근데 이때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니까. 이런 성질을 뭐라고 했어요? 부종성. 소멸되는 건 부종성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고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우리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죠? 용익물권. 그럼 얘는 걸려야 안 걸려요? 얘는 안 걸리는데 뭐는 걸린다고요? 그 담보하는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문 다시 볼게요. 법조문에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1번 다 보셨고요. 괄호 2번 볼게요. 조문 보세요. 조문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저씨 노트북 받으시고 돌려주세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권리는 유치권자의 권리예요? 채무자의 권리예요? 채무자 권리죠. 3번에 점유상실 별표해 두시고요. 점유상실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돼요. 소유권자가 점유권을 잃어버리면 소유권은 상실되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점유권은 점유를 잃어버린 순간 무조건 소멸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너무 간단하죠? 1번 포기, 2번 점유 상실, 3번 멸실, 4번 채권 소멸, 5번 목적물 양도. 답은 5번이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좀 쉬었다가 저당권 보죠.